네, 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전산회계 1급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91회차 분이고요. 91회차 특별회차하고는 다른 거죠. 특별회차는 따로 보시면 되시고, 이건 91회차입니다. 자,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나신 뒤에 그리고 나서 영상을 보시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론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건 뭐예요? 틀린 거 찾으세요 라는 얘기죠.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1번. 재고자산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산을 매입할 때,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은 다 어떻게 해라? 해당 자산에 합산해라. 그래서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매입 시에 발생하는, 매입 시에 발생하는 뭐 보험료, 그 다음 운반료, 그 다음 뭐 하용료, 그 다음 뭐 시운전비, 이런 기타 등등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전부 다 합산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데 이때는 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운반 뭐 다른 얘기는 없죠. 그래서 매입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다 그러면 해당 자산에 합산하는 거 오케이 맞는 얘기.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맞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재고 수량의 결정 방법 중 계속 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 재고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실질 재고 조사법을 적용하면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 정답은 지금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거든요. 자, 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거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 기말의 재고자산 있죠? 기말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할 때는 뭐에다가 수량에다가 뭘 곱해요? 그렇죠. 개별 단가를 곱해서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이때 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죠. 뭐 있다? 계속 기록법이 있고 그 다음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고 그 다음 혼합법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계속 기록법 있죠. 이거는 매입과 매출을 모두 다 기록하고요. 실지 재고 조사법 있죠. 이거는 매입은 기록하고 매출 자체는 아예 기록을 안 해요. 매출은 기록을 안 하고 어떻게 한다? 남아있는 재고를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재고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볼게요. 계속 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 재고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실질재고조사법이에요.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입은 기록을 하고 매출은 기록을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재고를 어떻게 한다? 실제로 창고에 가가지고 몇 개가 남아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기록법은 그냥 들어오고 나간 것만 썼지 실제 몇 개 남아있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거 이거는 계속 기록법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예, 실지 재고 조사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건 실지 재고 조사법이 아니라 얘는 뭐가 된다고요? 계속 기록법이 돼. 그러니까 실지 재고 조사법 같은 경우는 매출을 따로 기록 안 하는 게 뭐가 돼요? 실지 재고 조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계속 기록법과 실지 재고 조사법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혼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감모라는 건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모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막을 수가 없는 거. 비정상감모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재고자산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생길 수 없는 건데 생긴 거. 그게 비정상감모거든요.
그래서 간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알아두시고. 다음 4번. 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단기 매입한 상품에 대한 평균 단위당 원가를 구하여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예,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틀린 건 몇 번이 돼요? 2번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예,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하였을 경우 영업 외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기억에 보시면 매출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소금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의 매각 거래 조건으로 할인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매출 거래처부터 받은 약소금이니까 이 약소금은 뭐가 되고요? 받을 어음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받을 어음이 발생했을 때는 차변이었는데 이거 거래처에 뭐 한다? 매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변에 뭐가 들어가고요? 받을 어음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럼 차변에는요. 매각 거래로 처리했을 때 요거 뭡니까? 할인받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음이 얼마짜리야? 예, 1,000만원짜리인데 은행 가가지고 이거 만기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당신이 은행 너네가 먼저 가져가고 나한테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해가지고 할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인하게 되면 받을 어음 사라지면서 그때 할인료 있죠? 할인료는 매각 거래라면 뭘로 처리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고요. 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같은 경우는 우리 뭘로 봐야 돼요? 얘가 바로 영업 외 비용이 돼요.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기억이 영업의 비용이 포함되는 거 해서 정답은 1번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2번 니은 있죠? 니은은 자 볼게요.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약속금이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죠? 자, 근데 만기 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아직 대금이 나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다음 디귿은요.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 대손상각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외상 매출금이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죠? 요 대손상각비나 아니면 대손충당금이 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하고 모자라는 건 대손상각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대손상각비를 했다 그러면 영업비용에 포함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손상각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함되고 영업비용. 즉, 이거 뭐가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디귿 있죠? 디귿 같은 경우는 아예 아니죠. 니은도 아니고. 자, 그 다음 매입거래처 외상대금을 조기 상환하고 일정 비율을 할인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매입 할인이 되는 거죠. 자, 매입 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디귿이죠. 자, 우리 그 순매입액을 구할 때, 순매입액을 구할 때, 요때 총 매입액에서 뭘 차감한다? 매입 환출, 그리고 매입 애누리, 그리고 매입 할인을 차감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게 그 매입이니까 매입은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자산의 차감적 항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리을도 띄우셔서 나왔네. 리을은 어디? 자산의 차감적 항목이기 때문에 얘도 영업의 비용이 포함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답은 몇 번? 1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요. 문제 3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결산 시점에 결산 수정 분계로 반영하였을 경우 당기 순이익의 변동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조금 하셔야 돼요.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 비용하고 수익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익이 증가하게 되면 순이익도 같이 증가하는 거,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 순이익도 감소하는 거. 이거는 수익하고 순이익은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고 비용은 거꾸로 된다고 했어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순이익은 감소하고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순이익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매출 채권 잔액 550만에 대해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2%의 대손 충당금을 한번 설정해 보자고요. 자, 그럼 제가 얼마에다가 550만원에다가 됐죠? 곱하기 몇 프로? 2%니까 0.02를 하게 되면 금액이 11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으로 11만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 3만원이라고 가정한다. 그럼 3만원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3만원 빼고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11만원에서 얼마를 3만원을 차감하게 되면요. 금액이 얼마 돼요? 예, 8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이거 뭘로 처리해요? 대손 삼각비로 분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손 삼각비라는 비용이 얼마? 플러스 8만원이 될 거고요. 그러면 순이익은 항상 거꾸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본래 순이익에서 얼마가? 8만원이 줄어들 거예요. 다음 12월 15일에 가수금으로 해결 처리하였던 5만원에 대하여 기말에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결산 수정 분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본래 이 가수금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12월 15일 있죠? 차변하고 어디 대변에 있을 때, 대변에 뭐가 들어와요? 가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게 나오겠죠. 그럼 이걸 기말 결산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있었던 가수금을 차변에 가수금으로 옮겨주고요. 금액은 얼마? 5만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대변에는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가수금의 본래 정의가 뭐예요?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무슨 용도로 해서 들어왔는지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나 아니면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유를 몰라. 그러면 돈이 들어왔으면 이득은 이익이잖아. 그쵸? 그래서 기말 결산까지 기다려서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밝힌 거예요. 그러면 잡이익이 얼마가? 5만원이 발생한 거. 그러면 수익이 얼마가요? 5만원이 플러스 됐죠? 그럼 수익하고 순이익은 같은 놈이라고 했잖아. 그럼 순이익이 얼마가 돼요? 5만원이 플러스 되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는 8만원 감소하고 5만원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얼마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가? 3만원이 감소하겠네. 그럼 정답은 몇 번요?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그 결산 처리와 연결되는 문제라서 좀 상당히 까다롭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4번. 다음은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기 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감자차손 딱 나왔죠? 야, 이거 딱 뭐예요? 우리 자본 있죠? 자본에서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건 자본금인데 이거 자본하고 자본금이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뭐가 된다고요? 주식 발행수랑 주식 발행수에다가 곱하기 액면가액을 곱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있다? 우선주 자본금이 있고 그리고 보통주 자본금이 있다고 그랬죠. 자본금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게 어느 게 뭐 그간지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본에서 플러스 되는 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본잉여금이라고 얘기하고 자, 자본잉여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돼요? 주식, 발행, 소가금이 되고요. 그 다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고 그 다음 감자, 차손이 있다라고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이 있다 그랬죠. 이 자본 조정은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거. 그래서 꼭 마이너스만 시켜준다는 건 아니고 본리는 의미가 더 커요. 나중에 조정.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배분이 안 됐거나 이런 게 나중에 조정될 거 있죠. 그것까지도 자본 조정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장 대표적인 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요. 그 다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 감자, 차, 손이 있죠. 요거 감자 차손이야. 감자 차익인데. 요거 감자 차익입니다. 감자 차익이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본 조정에 추가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주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본 조정에 포함되는 거고
감자, 차손도 어디에 포함되는 거? 자본 조정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때려주기도 자본 조정이고, 그러면 여기서 성격이 다른 것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하고 미지급 배당금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미지급 배당금은 뭐예요?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금이 나갈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들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가 된다? 유동 부채가 돼요. 이거 유동 부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건 나중에 주주들한테 주식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자본 조정의 한 종류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하나 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는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을 내는데 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정금 성격이 다른 것은 몇 번? 2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다라고 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몇 번?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 기업에게 기준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2번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도 맞는 얘기. 다음 3번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환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다음 4번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 있죠.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린다 그러면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나머지 1번하고 3번은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좀 외워두시고요. 자, 우리 회사가요, 단기 매매 증권을 뭐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데, 얘가 취득할 때 있죠? 취득 원가가 한 주당 얼마?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고, 이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얼마에 처분하냐면, 12,000원에 처분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거를 한 주만 놓고 본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으니까, 대변의 자산의 감소,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금액 얼마? 10,000원 할 거고요. 12,000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2,000원만큼 이득이 났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고 이익이 얼마가 됐다? 2,000원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증권거래 수수료 등이 발생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수수료 얼마를 1,000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수취했다면 이게 문제인데, 그럼 나는 현금을 12,000원 받는 게 얼마를 받아요? 11,000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수수료 비용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수료 비용으로 얼마? 1,000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나 오늘 단기매매증권 처분하고 이익이 2,000원 생겼죠?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1,000원 나갔죠? 그럼 이 수수료는 뭐 한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쓰는 게 아니고요. 오늘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 처분 이익에서 1,000원을 빼고, 왜? 이건 이익이고 수수료 비용은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고는 얼마가 1,000원이 이익이 났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회계 처리한다가 아니라 처분 가액을 계산할 때 반영해 준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분 가액에서 반영해 준다.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몇 번? 4번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몇 번?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에 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유형자산의 정의가 되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감가상각의 목적. 감가상각의 목적은
취득공가의 합리적인 기간 배분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시면 안 돼요. 감가상각은 당연히 가치 감소분을 반영해주는 것도 맞지만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냐, 그래서 이거를 여러 해 기간에 쓰니까 그 비용을 반영해 줄 때 기간에 나누는 거예요. 이 말 무슨 이해하셨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정률법은 자산의 내용인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증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거 틀린 얘기죠. 매기간 증가하는 방법이 아니라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가 돼요? 자, 내가 취득공가가 얼마인 거? 취득공가가 500만원인 기계장치를 하나 취득하고요. 그러나서 얘를 0.45로 생각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500만원에다가 계속 0.4로 곱할 거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에다가 곱하기 얼마? 0.45를 하게 되면 이게 225만원이 상각되는 거예요. 첫 해에는 얼마가 상각되고요? 225만원이 상각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 취득공가에다가 요 금액 225만원 상각한 거죠. 이거를 빼고 또 0.4를 곱하죠. 그래서 얼마에다가 500만원에다가 225만원을 빼주면 275만원이거든요. 여기다 곱하기 0.45를 하게 되겠죠. 그럼 123만 7,500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 해에 했던 225만원보다 감가상각비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나? 매긴간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6번의 정답이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계산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4번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몇 번? 7번. 자, 다음은 일반 기업액의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뭐 틀린 거 찾으세요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틀린 거 찾아라 이 얘기네요. 그래서 1번 현금 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 비용을 일식하는 뭐를 발생주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누차 했죠. 자, 여러분들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하지만 우리는 뭘로 인식한다?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간에 발생했는지 그 기간에다가 인식시켜주는 거, 그게 뭐가 된다? 발생주의. 그 다음 수익은 실현주의로 인식한다. 맞는 얘기죠. 자, 다음 3번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젓가락 두 개가 어떻게 돼요? 항상 같이 가야 되잖아. 수익이라는 젓가락 한 짝 있다 그러면 비용이라는 젓가락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이게 한 쌍이야.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 말이겠죠? 자, 다음 4번 서로 연관된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함으로써 순액으로 순액이 아니라 뭘로?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된다? 네, 4번이죠. 네, 총액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끝까지 보시면서 푸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예, 문제 8번인데요.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틀린 거 찾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채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죠.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에 보면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나머지 걸 이해하려면 좀 다른 거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일단 뭐냐면 사채를 발행할 때는 뭐가 있다? 액면이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시장이자라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회사가 자금이 얼마가 필요해요? 1,000만원이 필요해가지고 사채를 발행할 거예요. 근데 액면이자라는 건 우리 회사가 이자를 얼마 준다? 3%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이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1,000만원을 은행이나
이런 곳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이자가 몇 프로야? 5%야. 자,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3% 이자 준다는 사람한테 그냥 은행에만 맡겨도 5%를 주는데 이 3% 이자 주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채를 발행할 때 그러면 나한테 1,0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적게 빌려줘도 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 금액 어떻게 돼요? 낮추게 되죠. 그래서 나 얼마? 950만 원만 빌려줘도 돼. 대신에 나는 갚을 때 얼마 갚겠다? 1,000만 원 갚겠다. 그러면 50만 원만큼 어떻게 돼요? 싸게 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다른 사람 내 채권을 안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뭐가 돼요? 여기죠. 4번 보죠.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뭐 더 크다면 사채는 할증 발행된다가 돼 있는데 아니죠. 사채는 무슨 발행한다? 할인 발행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사채와 관련돼서 제가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번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사채 발행 수수료 등은 사채 발행가에게 직접 차감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단기매매 증권 우리 앞에서 문제 풀면서 처분 이익이나 처분 수수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아요. 그래서 사채를 할인 발행,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 주시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생각한다. 우리 지금 액면이자와 시장이자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유효이자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용이 사채 보면 상당히 많이 까다롭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밀링 머신이 파손되어 처분하려 한다. 취득공가는 300만원이며 파손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취득공가가 얼마인데요? 취득공가가 300만원이고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금액이 얼마? 150만원이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뭡니까? 밀링머신이라고 하면 기계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의 실질적인 가치는 150만원이 돼요. 그런데 이게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면 얼마를 받는다고? 이거를 처분할 때 바로 처분하게 되면 얼마를 받는다? 100만원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 20만원 추가로 지출해 수리하는 경우 20만원에 수리하고 받으면 얼마 된다? 130만원 되죠. 이때 매물원가, 야, 매물원가 나왔네요. 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얘 지금 가치 얼마 남았다고요? 150만원의 가치가 남아있죠. 그럼 이거는 매물원가는 그냥 150만원이에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회사가 20만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수리하기로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고 기회비용이 뭐냐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요 100만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수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처분하겠다 그러면 130만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물원가는 얼마? 150만원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요?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은 외워두시라고 했거든요. 뭐를 외워야 돼요? 제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한다?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뭘 더해주시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주고 거기다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을 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플러스 단기 그렇죠 제조 원가를 더하고 거기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뺀다. 그러면 단기 제조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 단기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로 구하고요. 그 다음 직접 재료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플러스 단기 무슨 매입액 순 매입액을 더하고 여기다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해서 구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요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요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요걸로 구하고, 단기 제조 원가는 요걸로 구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는 이걸로 구한다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문제가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썼냐면, 이걸 알아두셔야 이제 문제 풀기 쉬운 게,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이라고 해놨죠. 요 단기 제조 원가, 원가 명세서 있죠. 요게, 요 원가 명세서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 구하는 게 요 원가 명세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 명세서 안에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럼 여기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 이거 말하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때 나온다.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될 거고요. 단기 제조 원가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돼야 되고요. 자, 기초 제품 재고액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어디 반영된다?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는 여기까지가 제조원가 명세서이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기초 제품 재고액을 구할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여기 나오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래서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거,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가 되는 거고, 기초 제품 재고액은 제품 매출원가 계산할 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자, 알아두시고. 자, 다음 문제 몇 번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부문 Y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여 A 부분을 먼저 배분할 것. 이건 뭐냐면 A가 1번으로 분배되고요. 그리고 B가 2번으로 분배되죠. 자,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조 부문에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배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A 부분에 발생한 원가와 B 부분에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문 X와 Y에다가 나눠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할 때 단계 배분법은 순서대로 꼭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먼저 A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 지금 금액이 얼마요? 3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30만 원을 먼저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냐면 A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 그래서 B 부분에도 배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X에도 배분해 주셔야 되고 Y에도. 그래서 이렇게 A가 B랑 그 다음에 X랑 그리고 Y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A 부분에 발생한 원가가 지금 얼마나 나와요? 3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A 부분이 B, X, Y에 차지하는 게 40, 20, 40이에요. 그럼 B 부분은 총 40, 20, 40 합치면 얼마? 100이 되죠. 100에서 얼마가 되고 40이 되고, 또 X는 30만 원에서 곱하기 100분의 얘는 몇 프로? 20% 되는 거거든요. 20. 그리고 Y는요 40. 그래서 30만 원에다가 Y는 곱하기 100분의 얼마? 4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면 얼마에다가 30만 원에다가 곱하기 40 해주시고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12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금액이 얼마가 되고 12만 원이 되고 100분의 20은 딱 봐도 얼마? 6만 원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딱 봐도 12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에서 발생한 원가가 B 부분에는 요 조금 지우고 정리를 좀 다시 할게요. 자, 얼마가 발생한다? 여기 40만 원에는 B 부분은 12만 원 추가로 더 더해져서 12만 원 이렇게 플러스 될 거고요. X는요, 6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 다음 Y 부분은요, 12만 원이죠. 여기는 플러스 얼마 된다? 12만 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누구를 배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B 부분을 두 번째로 배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 B 부분을 얘는 누구한테 배분해야 되냐면 X랑 Y한테 배분해줘야 돼요. X랑 Y. 그래서 단계 배분법일 때 A 부분을 먼저 배분했기 때문에 A 부분은 이제 뭐다? 없는 거에 돼요. 없는 게 돼요. 그래서 먼저 배분된 건 이제 제외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X랑 Y한테 배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40만 원을 배부하시면 안 돼요. A에서 이미 얼마를 배부받았어요? 12만 원을 배부받았죠? 그러면 요거 얼마가 돼요? 합치면 52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2만 원을 누구랑 누구한테요? X랑 Y한테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2만 원에다가 뭘 곱해준다고요? 보조 부문 B 52만 원을 이제 배부할 건데 이 B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X는 30%, Y는 50%예요. 그럼 아예 A는 이제 더 이상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부되고 나면. 그러면 총 80 중에서 X는 얼마가 되고 30이 되고 그 다음에 Y는요. 총 80 중에서 Y는 얼마가 된다? 50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곱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계산기로 두드려 볼게요. 얼마에다가 저 52만 원을 요거 놓고 여기다 할게요. 네. 52만 원에다가 곱하기 30에다가 나누기 얼마? 80을 하시게 되면 19만 5천 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배부되는 거, X에 배부되는 건 19만 5천 원이 되는 거고요. Y는요. 자, 얼마에다가 52만 원에다가 곱하기 얼마? 50에다가 나누기 80을 하시게 되면 32만 5천 원이 돼요. 3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이제 그 전에 기존에 A가 Y에 배부된 게 12만 원 있었고 방금 32만 5천 원이 또 추가로 더 배부됐죠. 12만 원에 32만 5천 원을 합쳐주면 이게 얼마 돼요? 그렇죠. 44만 5천 원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조 부분에서 배부되는 금액은 총 얼마가 된다? Y 부분 배부되는 게 44만 5천 원 해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그냥 B 부분이 Y 부분에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냐? 라고 했다면 32만 5천 원 해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고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잘 봐야 돼요.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꼬우면 답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가지고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네,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몇 번? 12번.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화 여부에 따라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산화 여부라는 건 우리 매입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어떻게 한다? 해당 자산에 합산한다. 그래서 그때는 제품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고 요 기간 원가 있죠? 기간 원가라는 건 뭘로 분류되는 걸 말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거랑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1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원가 행태에 따라 기초원가와 가공형가를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심하셔야 되죠. 원가 행태. 행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발생하는 꼬라지, 이건 뭘 가진다? 시간의 흐름을 가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업도라는 걸 가지고 이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가가 증가한다. 그럼 뭐가 돼요? 변동비가 되는 거고요. 총원가가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총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고정비. 이렇게 나누죠. 이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번 자체는 뭐 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기서 기초원가라고 하는 거 있죠? 기초원가라는 건 제가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단기 제조원가 이런 거 구할 때는 직접 재료비에다가 뭘 더해 주시고요. 직접 노무비를 더해주고 여기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이걸 뭘로? 제조 원가로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우리는 직접 원가 혹은 뭐 기초 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분류가 지금 맞지 않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의사결정의 관련성에 따라 관련된 원가는 관련원가, 관련 없으면 비관련원가, 제조활동가의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몇 번? 예, 13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답 나왔어요. 자, 우리 시내버스 있죠. 시내버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면세거든요. 면세인데 택시는 과세라고 얘기했죠. 이건 과세예요. 과세고 도서, 책, 미술관 입장권 내는 거, 식용으로 제공되는 임산물 이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얘는 면세가 되죠.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내버스는 면세, 택시는 뭐? 과세. 요 정도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다음 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게 종된 사업장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게 우리 그거 있었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랑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누가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가 좀 더 낮은 의미. 그래서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납부와 환급만 대리를 해요. 대리를 하고 지금 주사업장 총괄 납부 돼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납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하는 거고요. 주된 사업장에서 하는 거고, 신고는 종된 사업장에서 해야 돼. 이게 주와 종이 붙었는데, 주가 메인이고요. 종이 뭐가 됩니까? 부가적인 나중에 지점들,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된 사업장도 신고까지 해야 돼. 대신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하면 부가가치 신고나 납부 의무가 다 사라지는 거죠. 왜요? 주된 사업장에서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틀린 건 몇 번이 된다고요? 2번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인데요. 요때 알아두셔야 될 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뭘 다 해요? 신고랑 납부뿐만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전부 다 한 사업장, 주된 사업장에서 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더 큰 의미? 예,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더 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답 몇 번? 2번이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겠죠. 3번하고 4번은 다 맞는 얘기니까 요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있죠.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당연히 맞고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의 변동이 있는 때 맞고요. 자, 3번하고 4번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3번하고 4번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데랑 법인 사업자의 대표를 변경하는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틀린 건 몇 번? 3번. 법인 회사가 따로이기 때문에 대표 자료를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정정 사유가 돼요. 개인 사업자 있죠? 개인 사업자는 대표 자료를 변경한다? 이거 말이 안 돼. 무슨 말이죠? 개인 사업자는. 그리고 3번.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상속일 때는 정정 사유에 해당되는데, 증여가 사유일 때는, 이때는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이거는 폐업 사유가 됩니다. 무슨 말이죠? 폐업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일단 3번이 뭐가 된다? 정정 사유가 아니다라는 건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거 조금 외우셔야 되겠죠. 이게 나머지 세법이랑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거는 조금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론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